안녕하세요. 하늘나는 고래입니다. 오늘은 흐름 출판사에서 최근에 출간된 부자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의 사고법은 수많은 성공학 그리고 자기계발 도서의 거의 조상급이죠. 성공학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의 저자인 나폴레온 힐의 숨겨진 글을 모아 새롭게 펴낸 책이라고 합니다. 전에 제 채널에서도 이분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의 비밀,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렇게 2번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었죠. 사실 이 두 책은 제목이 바뀌어 재출간되었기 때문에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가 기자 시절이었을 때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해서 보통 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법칙을 찾아 정리해달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그가 20여 년간 만난 수많은 기업가들과 최고 갑부들, 자수성가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고의 부와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부의 핵심 법칙, 즉 부의 황금률을 발견했다고 판단해 이 내용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의 책은 그 후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고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인생이 변했으며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간되고 있는 수많은 성공학 자기계발 책들이 모두 그의 책에서 영감을 받고 있고 책 내용의 기본 개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자의 사고법의 목차를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부의 황금률의 핵심 키워드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사회적 유전과 신체 DNA,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조건. 2장 자기 암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도구. 3장 암시, 타인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4장 보복의 법칙, 주는 대로 받는 불변의 법칙. 5장 정신, 모든 것이 시작되는 토양. 6장 자신감,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7장 환경과 습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조건. 8장 기억력, 부와 성공을 담는 그릇. 9장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 군중을 사로잡는 암시의 표본. 10장 이성적 사고대 군중 심리, 정신 통제를 위한 긍정적인 힘. 11장 보상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진리. 12장 황금률, 부와 성공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 이 책에서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성공 법칙은 단편적인 기술이 아닌 삶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부와 성공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탐구하고 찾은 성공의 비결, 그 정수를 이 책 부자의 사고법에 담았고 그 정수인 황금률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정신을 다스리면 누구나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당신 정신에 황금률 원칙이 깊이 각인된다면 당신이 선택하는 평생의 일이 무엇이건 그 분야에서 커다란 성취를 달성할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감히 아무도 당신을 부와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요. 성공학의 원전 중의 원전인 이 책에서 4장
보복의 법칙을 발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주는 대로 받는 불변의 진리. 보복의 법칙. 이번 장에서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바로 보복의 법칙이다. 보복이 무슨 뜻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 흔히 알려진 의미와는 다르다. 단순히 안가품하거나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은 신체의 오감을 통해 정신에 주입된 것과 같은 종류의 무언가를 재생산한다. 이는 대자연과 꼭 닮았다. 특히 받은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갚아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즉, 친절한 행위에는 친절로 화답하고 부당하고 불쾌한 행위에는 적대적으로 반응한다. 암시에 반응하든 아니면 자기 암시를 통해 발현되든 예외가 없다. 인간의 정신은 받아들이는 감각 인상과 조화를 이루는 신체 활동을 지배한다.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다. 만약 당신이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그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감각 인상이나 암시를 내 정신에 심어주면 된다. 가령 누군가가 내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내 정신은 전강석화의 속도로 그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나 자신에게 지시할 것이다. 보복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예상하지도 못한 영역에까지 발을 들이게 되는데 바로 물리학의 영역이다. 다만 이 굉장한 영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단순히 과학이라는 테두리로 축소시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원칙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 특정한 원칙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원칙 중 하나가 앞서 심리학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소개한 유유상종, 이름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제까지 어떤 과학자도 이 법칙을 속시원히 설명해 주지 못했지만 그것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전기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전기를 지능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보복의 법칙도 똑같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많은 저술가가 이 법칙에 관한 연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징후다. 그들이 이 연구를 부르는 명칭은 달라도 그들 모두가 이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원리, 즉 같은 것끼리 서로 이끌린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두 번째 부인 에디슨 윌슨의 글을 보자. 정신을 광범위하게 차지하는 무언가가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때 정신적인 법칙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다. 예컨대 어느 날 당신이 어떤 단어를 처음 알게 된다고 하자. 당신이 기억하는 한 이제까지 그 단어를 듣거나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일단 그 단어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보거나 듣게 된다. 나도 최근에 이런 희한한 경험을 했다. 당시 나는 어떤 주제에 완전히 꽂혀 닥치는 대로 글을 찾아 읽고 자료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다만 내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컸지만 대중에게 소개할 만한 매력적인 기사거리는 되지 못할 것이 확실했다. 게다가 최근에 어떤 간행물에서도 그것이 언급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된 이후부터는 다양한 잡지와 신문에서 그것에 관한 이런저런 글을 보게 되었다. 그 법칙이 무엇이건 당신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며칠 전 한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친구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문턱에서 멈춰 서더니 꼼짝하지 않았다. 꽃! 친구가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외쳤다. 장미꽃 맞지? 나는 친구가 꽃같이 쓸데없는 것에 돈을 낭비했다고 야단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다른 사연이 있었다. 친구는 화분병이라고도 불리는 장미열을 앓고 있었다. 그 질환은 건초열처럼 매년 똑같은 계절만 되면 장미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친구는 해마다 장미꽃이 피는 6월만 되면 이래. 장미꽃 냄새만 슬쩍 맡아도 20분 가까이 재채기가 나온다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재빨리 꽃병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희귀병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나 친구가 답하길 아주 흔한 알레르기 질환이야. 내 주변에는 2명에 1명꼴로 장미열 때문에 고생하는걸? 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그 친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장미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 친구뿐이다. 다른 예를 보자. 누군가에 대해 계속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사실 이런 일은 상당히 보편적인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에 대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계속 생각이 나고 마침내 바로 눈앞에서 그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그 현상을 완벽히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주로 무선 메시지를 보내고 답신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쉽게 말해 비슷한 것끼리 서로 통한다는 말이다.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불평거리가 꼬이고 슬픔 속에 사는 사람은 슬퍼할 일이 많다. 또한 시비거리를 찾는 싸움닭에게는 늘 분쟁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런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유유상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주변에는 그저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매사가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극단적인 예로 그들은 자두가 먹고 싶다고 해서 힘들게 나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저 손만 내밀면 잘 익은 자두가 저절로 그의 손으로 뚝 떨어지는 식이다. 최근에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자신과 지인을 비교하면서 운명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다. 난 수년간 뼈 빠지게 일했고 걱정했고 계획을 세우고 아둥바둥했어요. 나는 무엇도 쉽게 얻는 게 없어요. 죽어라 노력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1000번은 실망한 뒤에야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어떤 줄 아세요?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좋은 것들이 죄다 그녀의 발밑에 떨어져요. 그녀는 마치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그런 좋은 것들을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녀가 내 절반만큼이나 영리하고 나처럼 열심히 일한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죠. 세상에 공평함 같은 건 없어요. 그녀는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항변했지만 오히려 그 법칙이 얼마나 공평한지 그녀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 나는 운이 좋다는 그 여성과도 사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도 확실히 안다. 불운하다고 우는 소리를 했던 여성은 언제나 최악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비했다. 반면 운이 넝쿨채 굴러온다는 그 여성은 기분 좋고 즐거운 것들을 기대했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환영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런 특성이 그 둘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운수 나쁜 날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를 일부러 방해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악의적인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단언컨대 그런 힘은 없다. 그렇지만 덜어는 누군가에게 꼭두 새벽부터 밤이슬이 내릴 때까지
불쾌한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탓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자신에게 불운이 계속 닥치는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런 악의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쉽다. 굳이 심리학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어도 위의 글에 공감하지 않을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위대한 미지의 현상에 간절히 기도한다. 내 기도에는 불경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기도에는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힘이 있고 나는 기도의 힘을 확고히 믿는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가 내게 기적을 행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조물주든 신이든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호소하는 존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신한다. 끈기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기도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던 문제들이 어떻게든 비밀을 드러내게끔 만들 거라는 점이다. 지난 4년간 내 기도는 한결같았다. 나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정보는 오직 그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나로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 영원한 비밀로 남을 가능성이 100%였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비밀을 품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녀는 그때 내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4년간 이상한 힘이 그녀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흔들었고 내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부추겼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는 내가 지난 4년간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던 정보가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일화도 있다. 위의 사례와는 완전히 반대다. 이번에는 기도의 놀라운 결과를 얻기까지 1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업상의 중요한 거래를 위해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한창 협상 중일 때였다. 내가 어떤 제안을 건넸으나 상대는 딱 잘라 거절했고 뒤이어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그가 없는 동안 나는 그를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쉽게 말해 기도했다. 그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는 거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 1분 30초도 지나지 않아 그가 사무실로 돌아오더니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자신이 마음을 바꾸었고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미지의 현상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설명은 어떤 종교적 신념과도 전혀 관련이 없으며 내가 종교와 관련된 무언가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할 때는 오직 비교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 책에서 기도라고 부르는 이 위대한 미지의 현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을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나는 기도를 순전히 과학적인 현상으로 축소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우리의 기도가 어째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암시면 어떻고 우리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초자연적인 신성한 힘이면 또 어떤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신성한 존재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더욱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래서 사람들은 자기 암시의 과학적 원리가 기도라는 위대한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몇 해 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한 농부가 어느 아침 여느 때처럼 일하러 집을 나섰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무작정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좀 찜찜해도 그 기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 느낌이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강해졌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더 빨리 가고 싶어졌고 급기야는 뛰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딸이 목을 베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딸을 공격했던 범인은 그가 도착하기 몇 초 전에 도망친 뒤였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정신적인 텔레파시라는 말 외에는 도무지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다.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말인데 위의 사례는 실화이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생각이 한 사람의 정신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으로 옮아가는 정신적 텔레파시의 존재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제 사례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 그처럼 생각이 옮아가는 것은 무선 전신을 통해 하나의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진동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정신끼리 서로의 주파수가 조화롭게 맞아야 한다. 이 또한 무선 기계의 주파수가 적절히 맞춰지듯이 말이다. 나는 이런 사례들을 미지의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고 굳이 보복의 법칙과 관련해서 이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복의 법칙은 신체의 오감을 통해 작동한다. 이에 나는 당신이 보복의 법칙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바란다. 반드시 미지의 현상이나 정신적 텔레파시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 말고도 타인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도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복의 법칙과 암시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암시는 우리가 타인의 정신에 도달하는 방법이고 보복의 법칙은 우리가 그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씨앗을 심는 수단이다. 내가 당신을 다치게 한다면 어쩔 텐가? 기회가 생기자마자 보복하지 않겠는가? 내가 당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도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줄 것이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내가 호의를 베풀면 당신은 가능한 한 더 크게 보답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는 보복의 법칙을 따라 우리의 선천적인 충동을 충직하게 따른다. 보복의 법칙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누구든 당신이 바라는 것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가령 내가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내게 해를 입히는 일에 힘을 쏟게 만들고 싶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내게 보복해 주기를 바라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우하면 그만이다. 반대로 내가 당신의 존경과 우정과 협력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우정과 협력의 손길을 내밀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보복의 법칙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공평하다.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할 수 없다. 의심스럽다면 당신 자신의 경험과 위의 주장을 비교해보라. 그 둘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인간성이 정말 끝내줘요.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당신이 탐내는 성격을 지닌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 호감을 주는 성격 때문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끌릴 때 근본적으로 보면 상대방은 2가지 법칙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보복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2 법칙을 깊이 파보면 결국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현상이다. 만약 판매원이 보복의 법칙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지능적으로 사용한다면 판매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보복의 법칙이 단순해도 그걸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만 체득한다면 판매 기법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배운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보복의 법칙을 숙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완벽한 자제력을 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온갖 종류의 처벌과 모욕을 당해도 자제력이 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있다. 당신은 그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런 자제력은 당신이 보복의 법칙을 완벽히 체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정당한 사유가 있건 없건 누군가가 화가 나서 당신에게 악담과 욕설을 쏟아냈다고 하자. 물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똑같이 보복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정신 수준으로 강등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지배당한 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침착하고 평온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냉정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성적으로 추론하기 위해 필요한 평소의 모든 역량을 그대로 지닐 수 있다. 당신은 상대방의 예상을 철저히 벗어나는 행동으로 허를 찌를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용할 줄 모르는 무기로 보복하는 것이다. 결과는 당신은 그 사람을 쉽게 지배할 수 있다.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요,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 법칙을 뭐라고 불러도 좋다. 어차피 의미는 하나다.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정신이 어떤지를 비춰주는 정신적인 거울과 같다. 요컨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온전한 당신의 정신이다. 이제는 보복의 법칙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성맞춤의 사례가 하나 있다. 최근에 내가 첫째와 둘째 아이인 제임스 블레어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새와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러 공원으로 가던 길이었다. 블레어는 땅콩 한 봉지를, 제임스는 캐러멜 팝콘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갑자기 제임스가 동생이 가진 땅콩이 먹고 싶어진 모양이었다. 제임스는 동생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손을 뻗어 땅콩 봉지를 잡아채려고 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동생에게 보복을 당했다. 블레어가 왼손 주먹으로 형의 턱을 야무지게 한 대 친 것이다. 나는 그 당시 보복의 법칙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실험이 불현듯 떠올랐고 옳다구나 싶었다. 제임스를 타이르며 말했다. 아들아, 잘 들어봐. 애초에 너의 방식이 올바르지 않았단다. 어떻게 하면 동생의 땅콩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아빠가 보여줄게. 제임스, 너 과자 봉지를 열어서 동생에게 팝콘을 먼저 줘보렴. 그리고 동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제임스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내 강요에 못 이겨 동생에게 과자를 먼저 줬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블레어가 형이 내민 팝콘에는 손도 대지 않고 형의 외투 주머니에 땅콩을 먼저 부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 블레어는 같은 방식으로 보복했다. 어린 두 아들과 함께했던 이 단순한 실험을 통해 나는 양육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그 사건은 비단 내게만 교훈을 준 것이 아니었다. 제임스와 블레어도 보복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둘 사이에 몸싸움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 보복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한 블레어와 제임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는 없다. 어른들은 덩치만 컸지 내면은 아이들과 다르지 않고 보복의 법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습관을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러니 그것을 보복의 법칙이라고 불러도 전혀 과하지 않다.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어떤가? 그 선물만큼 좋거나 더 좋은 무언가로 돌려줄 때까지 마음이 절대 편치 않다. 누군가가 당신을 좋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되고
똑같이 보복함으로써 보답한다. 이것을 확대시켜 보면 원수도 충직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보복의 원리에 숨어 있다. 만약 친구로 만들고 싶은 적이 있다면 내 말대로 해보라. 당신의 목에 걸려있는 자존심, 다른 말로 고집은 잊어라. 그 대신에 그에게 아주 정중하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처음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요,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요새에도 그 바위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당신의 영향력에 차츰 곁을 내어주고 마침내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석탄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친절이라는 석탄이다. 요컨대 원수를 은혜로 갚아 적을 부끄럽게 만들어보라. 1863년 8월 어느 아침 캔자스주 로렌스의 한 호텔에서 어떤 젊은 성직자는 자다가 봉변을 당했다. 달콤한 아침잠에 빠져있던 그는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서 있고 그는 성직자를 아래층으로 끌고 가 총살하려고 했다. 그날 아침 남부 연합 지지자이자 강경한 노예제 옹호론자였던 윌리엄 퀀트럴이 이끌던 게릴라 부대가 그 도시를 공격한 참이었다. 당시 캔자스는 경계주의 하나였고 그 성직자가 잠에 빠져있던 시각에 로렌스의 시 경계 전역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했다. 일단의 게릴라 전사들이 꼭두 새벽부터 들이닥쳐 이른바 로렌스 학살이라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옹호론자들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착민들이 세운 캔자스주 로렌스를 약탈하고 공격한 사건을 일컫는 로렌스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그 성직자를 깨운 게릴라 전사는 성격이 급했고 서두르라며 닥달했다. 잠에서 완전히 깬 성직자는 창문 너머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성직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전사는 그에게 손목시계와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고 귀중품을 빼앗은 뒤에 성직자에게 노예제를 반대하는지 물었다. 성직자는 너무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런데 보아하니 자신의 대답이 어느 쪽이든 어차피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을 목숨인 것 같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자신이 노예 해방론자라고 대답했고 그런 다음 어떤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이 상황을 급반전시켰다. 로렌스 시내 전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동안 그와 게릴라 전사는 호텔 현관에 나란히 앉아 한참 대화를 나눴다. 마침내 긴 대화를 끝내고 게릴라 전사가 남부 연합군 동지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말에 올랐을 때 그는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 그는 북부 출신의 그 성직자에게 귀중품을 돌려주었고 무례하게 굴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성직자는 로렌스 학살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한참을 더 살았다. 도대체 그는 그 게릴라 전사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총살을 피했을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정반대의 이념을 지지하던 게릴라 전사가 그와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대화를 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노예제를 없애려는 사람이 북부 사람이냐? 라고 게릴라 전사가 성직자에게 물었을 때 성직자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신이 하려는 행위는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것은 로렌스 사건을 곧장 도덕적인 사안으로 만들었다. 성직자의 그 말이 게릴라 전사의 마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성직자는 노련한 그 보더 러피안. 노예주인 미주리주에서 노예제 찬성론자들이 결성한 무장투쟁 단체로 경계 불안당이라고도 하는 그 보더 러피안에 비하면 애송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성직자는 게릴라 전사가 그 사건을 도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성직자가 노렸든 아니든 게릴라 전사는 그의 말에 곧바로 반응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필사적이 되었다. 그 전사는 정치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북부 출신의 성직자를 죽이려다가 뜻밖의 상황 전개로 입장이 뒤바뀌었다. 갑자기 증인석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신세가 된 셈이었다. 20분 가까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기도조차 거부하며 엇나가던 어린 시절부터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나의 사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다른 사건으로 그리고 더 나쁜 무언가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회상할 때는 감정에 약간 북받치기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의 말 맞다나 어쩌면 나쁠 수도 있는 일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그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성직자에게 부탁조로 말했다. 저기 젊은이, 나를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주게. 그래 주겠나? 뉴 잉글랜드 출신의 그 성직자가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거라고 믿는다. 맞다. 그는 보복의 법칙을 사용했다.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그가 손에 권총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섰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보라. 하지만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는 게릴라 전사가 예상하지 못한 힘을 사용해 맞섰던 덕분에 그 사람을 완벽히 제압할 수 있었다. 때로는 적이나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의 손을 마주잡아 갈등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완벽한 보복이다. 주먹이 날아오길 잔뜩 벼르고 있는 적은 맥이 빠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보복을 완성하는 신의 한 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나치 독일은 잔인하고 무모한 정복욕에 휘둘려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수많은 목숨을 빼앗았다. 그런 독일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문명화된 모든 세상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지 않았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건 당신이 당연히 결정할 몫이다. 하지만 그저 바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보복의 법칙을 통해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또한 당신의 몫이다. 신의 경제 원리는 자동적이고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만 받는다. 우리가 주는 것만 받는다라는 것은 신의 섭리를 넘어 영원 불멸의 진리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물질적인 이득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행복을 얻기 위해 보복의 법칙을 사용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경중을 따지자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 요컨대 이것은 유일하게 추구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성공이다. 보복의 법칙 완전 정복. 이번 장에서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원칙 하나를 배웠다. 어쩌면 보복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일 것이다. 당신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라는 자력을 발생시키는 자석과 같아서 당신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긴다. 당신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이 비슷할 수도, 생각을 신체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슷할 수도 있다. 어쨌든 모든 것에는 유유상종의 원리가 작동한다. 또한 인간의 정신은 어떤 생각에서든 어떤 인상을 받든 그것과 같은 쪽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은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닮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그 정신에 심어진 감각 인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종류의 신체 활동을 길러내니 그렇다. 아울러 친절은 친절을, 불친절과 부당함은 불친절과 부당함을 낳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우리가 타인에게 했던 행동이 친절한 행동이든 무례한 행위이든 정의로운 행동이든 부당한 행위든 더 크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인간의 정신은 자신이 받는 모든 감각 인상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이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당신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보복의 법칙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도 알게 되었다. 반드시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보복의 법칙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실히 습득했다. 이토록 위대한 법칙을 그냥 썩힐 텐가? 그 법칙을 지능적으로 사용할지 말지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비관론자를 치료하는 약. J.W. 위글스워스. 사악한 걱정은 독주보다 신체에 더 해롭다. 무엇에 번민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가? 대개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 모든 감정은 무지나 신체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단순하고 완벽한 증거다. 신체는 정신의 영향을 받는다. 정신은 신체의 영향을 받는다. 가다듬지 않은 미숙한 정신이 걱정하는 것이다. 병든 신체가 걱정을 불러온다. 걱정을 이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미쳐 날뛴다. 생각이 본물처럼 밀려와 뒤엉켜 서로를 마구잡이로 밀쳐낸다. 생각이 통제불능으로 치닫는다. 걱정 많은 사람은 성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자제력을 잃고 이리저리 사정없이 흔들린다. 걱정에 파묻힌 사람은 신체에 탈이 생긴 것이다. 또는 걱정함으로써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신체가 건강한데도 걱정하는 것은 비겁함의 징후이다. 게다가 나는 나이가 많은 탓인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을 달고 산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기능을 냉동고에 집어넣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멈춘다.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기능이 얼어붙고 그저 얼음처럼 서 있을 뿐이다. 두려움이 뭘까? 단지 그냥 겁이 나. 두려움은 반드시 대가를 부른다. 미래는 오늘이 아니지만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 속을 태우고 두려워하면 그런 감정에 어울리는 미래가 만들어진다. 아프고 싶다면, 신체를 쇠약하게 만들어 파괴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된다. 병에 걸린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증오는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사악한 에너지다. 흔히 아름다운 외모는 피상적이고 가죽 한꺼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가죽 한꺼풀의 아름다움이 증오의 저주에 걸리면
온몸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 선천적인 기질도 파괴하는 추함으로 변질된다. 증오는 비열하고 수치스럽고 미개하고 혐오스러운 감정이다. 저속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여인도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에 비하면 여왕이다. 증오를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증오에 물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증오에 사로잡히면 생각하지 못한다. 증오에 먹잇감이 되면 먹지 못한다. 증오는 당신의 신체에 자취를 남길 것이요 당신의 미래에도 흔적을 남길 것이다. 증오에 물든 정신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증오를 품으면 온전한 정신이 설 자리가 없고 오히려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 질투심으로 신성한 정신을 타락시키면 당신은 추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일 뿐이다. 걱정, 두려움, 증오, 시기심 등은 건강을 파괴하는 4대 약탈자이다. 당신의 신체와 정신 모두는 마땅히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신체는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만든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은 건강하지 못한 신체를 만든다. 참된 의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좋은 생각은 건강과 부와 행복을 불러온다. 나쁜 생각은 질병과 가난과 지옥을 끌어들인다.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치는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라.